안녕하세요. 미래를 설계하라 경제잡학사전 진행의 이해솔입니다. 오늘은 염지연, 박세아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금요일 미국에서는 법원 소식이 있었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이라고 판결을 내렸는데요. 그러면서 미국 내 수입 기업들이 냈던 관세가 환급될 가능성도 언급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금요일 미국 시장에서는 이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이 3대 지수가 모두 상승세를 보였죠. 그런데 또 주말 사이에 미국과 이란 사이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또 떠올랐는데요. 트럼프 대통령과 이란과의 핵 협상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미국이 이란을 공격할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일단 오는 2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란은 미국과 다시 한번 협상을 재개할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는 장 초반에 6,000선을 노렸죠. 개장과 동시에 5,900포인트를 넘어서면서 상승세를 보여줬는데요. 그러나 전강 후약의 흐름을 보여주면서 장 후반으로 갈수록 상승폭을 줄였던 하루였습니다. 그럼 먼저 지난주 뉴욕 시장 마감 상황과 글로벌 이슈 염지연 아나운서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미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립니다. 지난 금요일 2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의 옵션 만기가 진행됐는데요. 장중 내내 좀 갈피를 잡기 어려운 흐름이 감지되던 와중에 또 관세에 대한 대법원 판결까지 나오면서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3대 지수는 모두 상승으로 마무리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0.7% 상승하면서 6,900레벨을 회복해냈고요. 나스닥 지수 역시도 0.9%의 상승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사실 출발 분위기는 약했습니다. 하락으로 출발했던 이유는 이 물가 데이터가 생각보다 높게 나왔기 때문인데요. 미증시 상승으로 전환됐던 순간에 전해졌던 뉴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조치가 무효됐다라는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었습니다. 이번 주에 또 엔비디아 실적이라는 거대한 또 하나의 이벤트를 마주하고 있는 만큼 이번 주에는 또 어떤 이슈가 있을지 함께 짚어보시죠. 이어서 히트맵 열어서 종목들의 표정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반도체주들의 시세는 엇갈렸던 가운데 시총 1위 엔비디아가 위헌 판결이 나오면서 장중 상승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마이크론이 2.6%의 강세를 나타내줬는데요. 메모리칩 가격 강세 지속에 대한 전망도 이어지고 있다 보니 투심에 우호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는 테슬라가 강보합권에 마무리가 됐죠. 사이버 트럭 판매가 위축되자 결국에는 가격 인하를 단행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알파벳 급등세가 또 눈에 띄는데요. 3.7% 플러스였습니다. 제미나이 3.1이 새롭게 공개가 됐는데 그리고 그 성능에 대한 호평들도 이어지고 있죠. 이전 대비했을 때 추론 성능이 2배 정도 향상됐다라는 판단과 함께 재정 건전성이 높은 대형 기술주들에 대한 매수세가 유입이 됐다. 이런 평가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메타와 애플 등의 강세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각종 사이버 보안 관련주들이 급락세를 나타냈습니다. 클라우드 스트라이크, 셀 포인트 등이 한 자릿수 후반대에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글로벌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또 한 번 급변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직후 발표한 글로벌 관세 10%를 하루 만에 15%로 올렸습니다. 대법원 판결 직후 발표한 판결이라는 역풍을 맞고도 마치 보란 듯이 관세를 최대치로 끌어올리며 그 어떤 견제 장치도 통하지 않는 트럼프식 마이웨이를 확인시켰습니다. 전례 없는 글로벌 관세도 소송전에 휘말릴 거란 미국 언론들의 전망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그간 트럼프의 통상 압박에 반발해온 유럽연합, EU의 반응은 거의 분노에 가깝습니다. 이른바 무역 바주카포로 불리는 강력한 보복 조치가 논의 단계에 들어섰는데요. 유럽 전문가들은 미국 대법원의 이번 판결이 트럼프 행정부의 위협을 악화시켰다기보다 다른 위협으로 대체한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스웨덴이 러시아의 위협 등에 대응하기 위해 휴대전화 공습경보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러시아 같은 적대 세력의 현지 시스템 무력화 가능성이 꼽혔습니다.
새로 도입되는 시스템은 공습이 발생하면 스웨덴 통신망에 연결된 휴대전화가 자동으로 음성 경고 메시지와 경고음을 발신하며 진동하는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위기 상황을 알리게 됩니다. 다음으로 종목별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20일 구글이 인공지능 모델 제미나이 3.1 프로를 출시했습니다. 추론 능력을 기존보다 2배 이상 높여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최적화한 점이 특징인데요. 특히 구글은 이번 제미나이 최신 버전이 고도화된 추론 능력을 바탕으로 실무 현장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다음 종목은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필 스펜서 마이크로소프트 게임 사업부 대표가 은퇴합니다. 후임 대표는 AI 사업을 총괄했던 아샤 사르마 이사가 맡을 예정인데요. 스펜서 대표는 미국 시각 20일 MS 공식 블로그와 자신의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은퇴 입장문을 게재했습니다. 올여름까지 고문으로 남아 후임 대표에게 업무를 인수인계한 후 떠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엔비디아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5,800선을 돌파하면서 6,000포인트도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2월 마지막 주에는 미국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국내 증시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2월 마지막 주에는 미국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다만 실적 숫자 자체보다 가이던스와 매출 총이익률 등 수익성 지표가 양호한지가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요 고대역폭 메모리 고객사인 만큼 해당 지표 결과에 따라 국내 관련 종목 주가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종목별 뉴스였습니다. 네, 미증시 상황과 글로벌 헤드라인 살펴봤습니다. 또 오는 28일에는 엔비디아가 실적을 발표하죠. 이 결과에 따라서 우리나라 반도체주들도 움직임을 달리할 것 같은데요.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도 계속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은 이 두 종목이 장 초반에 강세 보였는데 후반에는 상승폭을 조금 줄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번 주 흐름 어떻게 가져갈지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은 국내 경제 뉴스 이어가겠습니다. 박세아 아나운서가 뉴스 브리핑 준비했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올해부터 2030년까지 5년간 125조 2천억 원을 국내에 투자해 로봇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사상 최대 규모로 완성차와 철강, 부품, 물류, 방산, 철도 등 제조 전반에서 축적한 데이터를 활용해 피지컬 인공지능 분야 글로벌 선도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전체 투자금 가운데 71.1%는 미래 신산업과 연구개발에 배정됐는데요. 로봇과 AI, 전기차, 수소,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 등 미래 성장 기술이 포함되고요. 또 단순 제조를 넘어서 구독과 수탁 생산, 훈련 거점, 데이터 학습까지 아우르는 로봇 밸류체인 구축이 목표입니다. 현대차그룹은 제조 현장에서 축적되는 방대한 데이터를 경쟁력의 핵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능 중심 경쟁을 넘어서 실제 현장 활용과 데이터 축적이 시장 판도를 좌우할 것으로 판단했는데요. 2028년까지 연간 3만 대 규모의 로봇 양산 체제를 갖춰 글로벌 시장 선점에 나설 계획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 모든 국가에 15%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날 상호 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한 미 연방대법원 판결 직후 10% 관세 도입 방침을 밝힌 데 이어 하루 만에 세율을 추가 인상한 겁니다. 국제 수지 적자와 달러 강세를 근거로 무역법 122조를 적용했고요. 10% 관세는 미 동부 시간 24일 밤 12시부터 발효됩니다. 15% 관세의 구체적 시행 시점은 별도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번 조치로 글로벌 교역 환경의 불확실성이 다시 커지면서 주요 교역국들의 대응과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451원으로 출발해 1,446원 6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주 환율이 1,400원대 초중반까지 낮아질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단하면서 이미 증소한 관세를 환급해야 할 가능성이 제기된 점이 달러 약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환급 규모는 약 1,7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오는 26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동결과 함께 올해 성장률 전망이 상향 조정될 전망이 거론되는 점도 원화 강세 기대를 높이고 있습니다. 네, 한편 서울 채권시장에서는 국고채 3년물 그리고 10년물 금리가 나란히 하락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긴장 고조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된 영향으로 분석되는데요. 다만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은 위험 회피 심리를 자극해 환율 하락폭을 제한하는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내용 잘 전해주셨습니다. 이 현대차가 로봇 분야의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소식도 전해주셨는데요. 주가의 움직임에 어떻게 반영이 될지 지켜봐야겠죠. 이렇게 오늘장 이슈가 되었던 다양한 경제 뉴스 살펴봤습니다. 아울러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 가치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국의 맛집과 축제 그리고 핫플레이스를 소개해드리는 어디 갈까 시간입니다. 차가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가장 먼저 찾아오는 곳이 어디일까요? 오늘 가져온 소식은 하얀 매화꽃이 산과 들을 가득 채우는 대한민국 대표 봄축제, 바로 광양 매화축제입니다. 섬진강을 따라 펼쳐진 매화군락은 그야말로 장관이라고 하는데요. 꽃구경도 하고 남도의 맛있는 음식도 즐길 수 있는 봄맞이 여행. 자세한 소식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올해 광양 매화축제는 2026년 3월 7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됩니다. 축제는 전라남도 광양시 다안면 매화마을 일대에서 열리는데요. 섬진강을 따라 약 33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대규모 매화 군락지가 형성돼 있어 매년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다고 합니다. 운영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고 또 주말에는 방문객이 많아서 이른 시간에 방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입장료는 성인 5,000원, 청소년 4,000원인데요. 입장료는 전액 상품권으로 환액됩니다. 이 축제의 메인은 역시 매화꽃인데요. 마을 전체가 꽃으로 뒤덮여 마치 봄속을 걷는 느낌을 준다고 합니다. 특히 전망대에 오르면 섬진강과 매화꽃이 한눈에 들어와 인생샷 찍기 좋은데요. 지역 농특산물 판매장도 운영돼 매실청, 매실장아찌 등 광양의 특산물을 직접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곳곳에 포토존도 마련돼 있어 가족, 연인, 친구 모두 봄 추억을 만들기에도 딱 좋습니다. 꽃구경만 하면 아쉽죠. 축제장에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매화마을 인생 네컷 포토존 운영, 매화 목공 체험, 매화 하이볼 체험, 매실 헬링 테라피, 매화랑 2박 3일, 매화길 만보 걷기, 그리고 매화마을에서 보내는 봄날 러브레터까지 섬진강을 따라 천천히 산책을 즐기며 봄바람을 만끽할 수 있는 것도 이 축제의 매력입니다. 공연 행사 또한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광양시립예술단의 공연, 매화꽃 버스킹 공연, 우리 동네 콘서트, 평생학습 프로그램 공연까지 다양한 공연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연계 행사로는 섬진강 별빛 스카이 야간 개장, 매화꽃 따라 코리아 둘레길 걷기, 또 섬진강 열기구 체험이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광양 매화축제의 또 다른 매력인데요. 바로 이른 봄의 정취를 가장 먼저 느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서울보다 기온이 비교적 따뜻한 지역이라 전국에서 가장 먼저 꽃 소식을 전해주는 곳이기도 한데요. 아직 다른 지역은 겨울 기억이 남아있을 때 이곳에서는 이미 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얀 매화꽃 사이를 걷다 보면 은은한 꽃향기가 코끝을 스치고 또 꽃잎이 바람에 흩날리는 모습은 마치 눈이 내리는 듯한 장관을 연출합니다. 특히 아침 시간대에 방문하면 안개가 살짝 낀 섬진강과 이 매화꽃이 어우러져 더욱 운치 있는 풍경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사진 촬영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전 시간대를 노려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또 해질 무렵 붉게 물든 하늘과 하얀 매화의 대비도 놓치기 아까운 장면이라고 하네요. 하얀 매화꽃이 가장 먼저 봄을 알리는 곳, 이 광양 매화축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연인들에게는 로맨틱한 데이트 장소로, 또 가족들에게는 봄 소풍 장소로, 사진 애호가들에게는 최고의 촬영 명소로 사랑받는 이 광양 매화축제. 하얀 꽃길을 천천히 걸으며 바쁜 일상 속 여유를 찾는 시간, 이번 봄에 한번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꽃이 피는 기간은 길지 않기 때문에 개화 시기를 미리 확인하시고 방문하는 게 좋겠습니다. 꽃도 보고 맛있는 음식도 보고 즐기고 또 따뜻한 봄 기운까지 느낄 수 있는 여행지. 다가오는 봄 전라남도 광양으로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어디 갈까였습니다. 네, 이번 시간 부자가 되고 싶은 아나운서들이 모여 주식 이야기 또 경제 이야기 나눠보는 돈의 맛 시간입니다. 먼저 김가훈 아나운서가 국내 증시 마감 상황 정리했습니다. 2월 23일 국내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립니다. 코스피가 개장 직후 5,900선도 넘어 설 연휴 이후 4흘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오늘 0.65% 상승하며 5,846선에 장 마감했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의 상승 흐름은 개인이 가져갔는데요. 개인이 1조 넘게 사들였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조가량 1,421억 팔았습니다.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약보합권에서 움직이며 1,151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 오늘 개인이 2,179억, 외국인이 1,807억 원 매수하고 기관은 3,616억 매도했습니다. 다음은 시총 상위 종목들의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입니다. 1위부터 10위까지 나와 있는데요. 삼성전자 1.53% 오른 19만 3천 원에 장 마감했습니다. SK하이닉스 강보합권에서 움직이며 95만 1천 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현대차는 2.75% 상승하면서 52만 3천 원의 종가 기록했는데요.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오늘 하락 마감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1.37% 하락한 39만 6천 원, 삼성바이오로직스 1.09% 떨어진 171만 7천 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의 흐름입니다. 오늘 에코프로 1.17% 하락한 16만 9,300원의 거래를 마쳤고요. 알테오제는 1% 오르면서 40만 6천 원에 장 마감했습니다. 삼성당 제약은 4.2% 급락하며 61만 6천 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코오롱 티슈지는 6.83% 오르면서 9만 6,80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증시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네, 오늘 장 초반 강세를 보였던 양대 시장이었는데요. 장 후반으로 갈수록 힘이 좀 빠지면서 정강후약의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코스닥에서는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거셌죠. 개인과 기관의 매수세에도 하락 전환하면서 마감했습니다. 그럼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주목을 받았는지도 살펴봐야겠죠. 먼저 염지연 아나운서가 첫 번째 특징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염지연 아나운서 어떤 종목인가요? 네, 제가 이번 시간에 소개해드릴 특징주 LG전자입니다. LG전자 주가가 23일 장 초반 12% 넘게 급등하며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조치에 제동이 걸린 가운데 신성장 전략에 대한 기대가 맞물리며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주가는 장중 한때 13만 9,500원까지 오르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는데요. 앞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현지 시간 20일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 긴급경제 권한법을 근거로 주요 고역국에 부과한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렸습니다. 증권가는 이번 판결이 단기적으로 정책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지만 관세 확산 가능성에 제동이 걸렸다는 점은 IT 업종에 우호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외 환경 개선과 함께 LG전자의 신흥시장 확대 전략도 상승 동력으로 부각되고 있는데요. LG전자는 전날 글로벌 사우스 지역 성장에 본격 속도를 내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회사는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브라질을 핵심 거점으로 삼아 2030년까지 해당 지역 매출을 2배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어서 LG전자 차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LG전자는 12만 5,300원에 거래 시작해 장중에는 13.14% 오른 13만 9,500원을 고가 형성했고 13만 3,7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네, LG전자 잘 전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특징주는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현대차 소식인데요. 현대차가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소식에 3%대 강세를 장중에 보였습니다.
오늘 현대차는 54만 1,000원까지 오르기도 했는데요. 주가는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리면서 급등했습니다. 관세 정책 관련 불확실성이 일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된 건데요. 자동차 업종은 그간 미국의 관세 정책 변수에 민감하게 반응해 왔습니다. 다만 자동차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는 이번 판결의 직접적인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글로벌 관세 인상 방침을 밝힌 점도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증권가는 최근 주가 상승을 단기 실적보다는 이 미래 산업 전환 기대에 따른 멀티플 재평가 성격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남주신 DB증권 연구원은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공개와 또 보스턴 다이나믹스 IPO 추진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고 했는데요.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기업 가치는 40조 원 이상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시가 됐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2030년까지 연평균 25조 원 이상의 국내 투자 계획을 밝혔는데요. 기존 하드웨어 중심의 포트폴리오에서 자율주행과 또 로봇 등으로 사업의 축을 확장한다는 이 전환기에 놓여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런 소식에 현대차 오는 51만 6천 원으로 시작해서 2.36% 오른 52만 1,0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박세아 아나운서가 준비한 특징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특징주는 사마 콘덴서입니다. 인공지능 AI 반도체 수요 급증에 따른 핵심 부품 MLCC 수요 확대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MLCC는 전기 회로에서 전류를 안정적으로 흐르게 하는 핵심 부품으로 AI 서버와 데이터 센터 증설이 본격화되면서 수요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AI 서버 한 대에는 약 3만 대의 MLCC가 탑재되는데요. 일반 서버 대비 약 100배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여기에 휴머노이드와 산업용 로봇 역시 기기당 10,000개 이상의 MLCC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고사양 제품 중심의 수요 확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공급 부족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가격 상승과 수익성 개선 기대감도 주가에 반영되는 모습입니다. 다만 단기간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가능성 그리고 공급 확대 여부에 따른 업황 변동성도 함께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사마 콘덴서 44,150원에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장중에 57,000원까지 올랐다가 56,700원에 장 마감했습니다. 네, 이렇게 사마 콘덴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특징주는 염지연 아나운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특징주 우리기술입니다. 우리기술의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오늘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9시 34분 기준 우리기술 주가는 전거래일 대비 14.07% 급등한 16,940원에 거래되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날 상승으로 52주 신고가도 새로 썼는데요. 이번 급등은 체코의 신규 원전 추가 주수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 18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체코 정부의 초청을 받아 지난 현지 시간 16일 프라하를 찾아 안드레이 바비시 신임 총리와 카렐 하블리책 산업통상부 장관을 만나 면담했습니다. 또한 김정관 장관과 하블리책 장관은 두쿠바니 신규 원전 건설 프로젝트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과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장관급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양측은 같은 날 1차 회의도 개최했습니다. 해당 협의체는 매년 서너 차례 영상 또는 대면 방식으로 운영되며 프로젝트 발주사인 EDU2 사장과 공급사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도 참여하는 구조로 마련됐다고 합니다. 이어서 우리기술 차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기술은 15,540원에 거래 시작해 장중에는 18.59%나 올라 17,610원에 고가 형성했고 16,93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네, 오늘 정책 모멘텀을 받아갔던 우리기술 전해주셨는데요. 이어서 마지막 특징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DB손해보험 주가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DB손해보험은 23만 7천 원까지 오르기도 했는데요. 지난 20일 이 3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오늘 보험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러면서 보험 관련 종목인 DB 손해보험 주가가 상승한 것인데요. 20일 3차 상법 개정안이 국제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이 3차 상법 개정안은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의 1년 이내 원칙적인 소각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죠. 이 신한투자증권은 DB 손해보험에 대해서 3차 상법 개정안이 법사위 소위를 통과해 이 자사주 14.5%를 소각하며 기계적으로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는데요. 다만 NH투자증권에서는 이번 보험주 주가 급등은 이 보험사 실적이나 업황과는 무관하다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슈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기업의 실적 방어력과 또 자본 정책의 명확성에 근거해야 한다고 조언을 했습니다. 이러한 소식에 DB 손해보험 오늘 5% 넘게 오르면서 20만 2천 원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특징주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오늘 다양한 종목 소개해드렸는데 저희가 전해드리는 소식 참고하셔서 투자 포트폴리오 잘 구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시장의 트렌드를 알아보는 마켓 트렌드 시간입니다. 김나령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스마트폰 새로 사려고 보면 AI 폰이라는 단어 정말 많이 보이시죠? 예전에는 인터넷이 연결되어야만 돌아가던 AI가 이제는 기기 그 자체에 심어지고 있습니다. 2026년 마켓 키워드는 바로 온디바이스 AI, 그리고 이 거대한 AI 시대가 돌아가게 만드는 숨은 주인공, 전력 인프라입니다. 그런데요, 오늘은 이 흐름을 실적으로 바로 찍히는 금맥으로 압축해 보겠습니다. 바로 AI 시대의 핵심 원재료, 메모리 슈퍼사이클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AI의 연료통, 메모리 슈퍼사이클인데요. AI가 커질수록 필요한 건 더 똑똑한 모델만이 아닙니다. 그 AI가 학습하고 추론하려면 데이터를 빨리 담고 빨리 꺼내는 저장 공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지금 시장이 주목하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DRAM과 HBM, 특히 AI 서버에서 쓰이는 HBM, 고대 역폭 메모리입니다. 가격이 얼마나 강하냐면요. 시장 조사기관 트렌드포스는 2026년 1분기 일반 DRAM 계약 가격이 전분기 대비 90%에서 95% 급등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불과 얼마 전 전망치보다도 더 올려잡은 건데 그만큼 수요가 공급을 눌러버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HBM이 DRAM 시장을 재편한다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메모리 가격이 오른다가 끝이 아닙니다. 어떤 메모리가 더 귀해지느냐, 그 방향이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AI용 HBM은 같은 DRAM이라도 수익성, 기술 난이도, 공정 우선순위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HBM 생산이 늘어날수록 일반 DRAM 공급은 상대적으로 타이트해질 수밖에 없고요. 실제로 업계에선 2026년 HBM이 전체 DRAM 웨이퍼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 커진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SK하이닉스도 2026년을 HBM 주도 메모리 슈퍼사이클로 공식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파급은 어디로 가느냐? 메모리 업체 실적은 직격탄처럼 긍정적이고 반대로 스마트폰, 노트북 같은 IT 기기 가격에는 부담이 됩니다. 실제로 메모리 쇼티지가 소비자 기기 가격 출시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죠. 네, 여기서 오늘의 관전 포인트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가격이 DRAM 계약가 상승이 일회성인지, 구조적인지, 트렌드포스 전망치가 바로 이 지점을 자극합니다. 둘째, HBM 비중이 늘수록 수익성이 어떻게 바뀌는지 지켜봐야 합니다. 셋째, 기기 가격 인상과 출하 둔화가 실제로 나타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네, 2026년 투자의 승패는 AI가 어디에 담기는가, 그리고 그 AI를 무엇으로 돌리는가, 이 두 가지 흐름에 잡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변동성에 흔들리기보다 실적이 확실하게 찍히는 인프라와 핵심 반도체에 집중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까지 마켓 트렌드였습니다. 네, 시장을 이끄는 AI인데요. 관련해서 반도체 소식 잘 전해주셨습니다. 이어서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는 기업사전 시간입니다. 박세아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 윙크컴퍼니입니다. 윙크컴퍼니는 콘택트렌즈 판매처를 연결해주는 플랫폼 기업인데요. 온라인 예약 그리고 오프라인 수령을 결합한 서비스 모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법정 분쟁에서 항고가 기각되면서 기소 위기를 넘겼고요. 또 사업 확장의 속도를 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 플랫폼과 오프라인의 충돌 그리고 전환점이라는 소제목을 지어봤는데요. 콘택트 렌즈는 관련 법에 따라서 이 온라인 직접 판매가 제한되는 품목입니다. 이 가운데 윙크 컴퍼니는 온라인에서 상품을 예약하고 제휴안경원에서 대면 결제 그리고 수령을 진행하는 구조의 서비스를 선보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일부 업계에서는 위법 소지가 있다면서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하지만 수사기관은 온라인 판매가 아닌 오프라인 대면 거래 구조라는 점을 근거로 불기소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후 제기된 항고 역시 기각되면서 서비스 운영의 법적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플랫폼과 기존 유통구조 간 갈등 속에서 사업 모델의 적법성을 다시 한번 증명받은 셈입니다. 윙크 컴퍼니는 뷰티 렌즈 중심의 커머스 플랫폼 윙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브랜드 그리고 상품 정보를 제공하고요. 매장 방문 예약과 픽업 서비스를 연계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전국 다수의 안경원과 제휴를 맺고 있고요. 제휴 매장 수는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직매입과 물류, 재고 관리, 고객 응대 시스템을 본사가 직접 지원하면서 이 중소안경원의 운영 부담을 낮추는 구조를 갖췄습니다. 또한 자체 오프라인 매장과 가맹점 확대에도 나서면서요. 이 온오프라인을 결합한 옴니 채널 전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상권 분석과 교육, 데이터 기반 재고 관리 등 가맹점 지원 체계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플랫폼 개편을 통해서 실시간 재고 확인, 매장별 쿠폰 발행, 알림 기능 등도 도입을 했는데요. 이를 통해서 매담 응대 부담을 줄이고 고객 재방문을 유도하는 구조를 갖췄습니다. 특히 매장 보유 재고를 확인한 뒤 당일 수령이 가능한 서비스가 매출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누적 다운로드 수 역시 빠르게 늘고 있는데요. 이런 점을 보면 플랫폼 안착에 성공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AI 기반 이미지 검색 기능도 도입했습니다. 이용자가 사진을 업로드하면 유사한 렌즈 제품을 추천해주는 방식입니다. 이 플랫폼에 축적된 리뷰 그리고 사용자 데이터를 활용하는데요. 데이터와 인공지능을 접목해 상품 탐색 경험을 개선하려는 시도로 풀이됩니다. 법적 리스크를 상당 부분 해소한 만큼 올해는 제휴안경원 확대와 매장 확장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국내 주요 상권은 물론이고요. 해외 매장 출점도 병행하면서 외연을 넓히고 있습니다. K-뷰티 확산과 함께 컬러 렌즈에 대한 관심도 커지면서 해외 시장에서도 성장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플랫폼 운영 노하우 그리고 유통관리 역량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 진입을 모색하는 모습입니다. 안경 렌즈 산업은 전통적으로 오프라인 중심 구조가 강했죠. 잉크 컴퍼니는 온라인 예약과 오프라인 수령을 결합한 모델로 기존 유통 구조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 플랫폼과 매장이 상생하는 구조를 구축할 수 있을지, 그리고 데이터 기반 서비스 고도화가 지속적인 이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로 꼽힙니다. 법정 불확실성을 이제 덜어낸 만큼 가맹 확대 그리고 서비스 고도화 전략이 실적 성장으로 연결될지 시장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기업로그였습니다. 네, 이제는 렌즈도 온라인으로 미리 예약할 수가 있네요. 대부분의 상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시기에 오프라인 매장을 찾아서 구매해야 하는 렌즈였는데 소비자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혁신적인 기업 윙크 컴퍼니였습니다. 이어서 알아두면 쓸데있는 정보 시간입니다. 정혜은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네, 알아두면 쓸데있는 정보 알쓸정입니다. 이 매달 월급 명세서를 보다 보면 이 항목이 꼭 빠져나가죠. 바로 퇴직연금인데요. 그럼 내 퇴직연금이 얼마나 쌓였는지 제대로 확인해 본 적 있으신가요? 보통은 회사가 알아서 관리하겠거니 이렇게 방치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퇴직연금은 나의 미래 자산이기 때문에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퇴직연금을 관리해야 하는지 오늘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 퇴직연금이 어떤 구조인지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퇴직연금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DB, DC, 그리고 IRP가 있습니다. 이 DB형은 확정급여형으로 회사가 자금을 운용하고 퇴직할 때 정해진 금액을 주는 형식입니다.
원금이 보장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반면 DC형은 확정 기여형으로 내 퇴직금을 내가 직접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이 투자 성과에 따라서 퇴직금이 늘어날 수도 줄어들 수도 있는 형식이고요. 마지막으로 IRP 같은 경우 이 개인형 퇴직연금입니다. 직장인이나 자영업자가 개인 자금을 추가로 납입하여 세액 공제 혜택을 받으면서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계좌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실제 운용 성과는 어떨까요? 지난해 금융감독원 통계를 보면 분명한 추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가 직접 굴리는 DC형과 IRP와 원리금 비보장 상품, 즉 투자형 상품에서 증권사가 수익률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이 구체적인 수치를 보면 증권사들의 DC형 평균 수익률은 21.37%를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같은 유형에서 보험사나 은행은 11%대에 머무르고 말았는데요. 약 2배에 가까운 차이였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업권별로 강점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은행이나 보험사는 원금을 지키는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증권사는 실적 배당형 상품 운용의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시장 상황에 맞춰서 수익률을 적극적으로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지난해 원금 보장형 상품들의 수익률은 3에서 4%대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수익률의 격차, 실제 자금의 이동으로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전체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를 보면 절반 이상인 52%가 은행에 묶여 있습니다. 유형별로도 회사가 운용하는 DB형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화의 추세를 보면 상황이 다른데요. 이 전체 적립금에서 DB형의 비중은 매년 줄어들고 있는 반면 가입자가 직접적으로 운용하는 DC형의 비중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을 두고 최근 국내 증시가 좋아서 생기는 단기적인 유행이 아니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퇴직연금 시장 발전 과정을 보더라도 자금이 보험에서 은행으로 결국에는 증권으로 이동을 하는 구조적인 변화가 있었는데요. 우리나라도 보수적인 원금 보장형에서 적극적인 투자 운용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그런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할까요? 정답은 없지만 본인의 투자 성향과 재무 계획에 맞춰야겠습니다. 원금 손실의 위험을 피하고 안정적으로 정해진 퇴직금을 수령하고 싶다면 기존의 DB형이나 은행권의 원리금 보장 상품을 유지하는 것이 좋겠고요. 하지만 물가 상승을 방어하고 보다 적극적인 수익을 추구하고 싶다면 DC형이나 IRP 계좌를 이용해서 증권사의 실적 배당형 상품으로 자산을 배분하는 것도 합리적인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스마트폰을 열어서 인터넷 뱅킹을 확인해 보신 다음 내 퇴직연금이 어느 금융사에 어떤 상품으로 묶여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알아두면 쓸데있는 정보 알쓸정이었습니다. 네, 나의 퇴직연금을 어떻게 확인하는지 알아보는 유익한 시간이었네요. 이어서 다음은 시장의 흐름과 산업 동향을 살펴보는 기업 리포트 시간, 투자 리포트 시간입니다. 염지연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네, 코스피가 꿈의 5,000선을 훌쩍 넘으며 승승장구하다가 지난주 증시에 급제동이 걸렸고 금요일에는 장중지수가 5% 넘게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화들짝 놀란 투자자들이 많을 텐데요. 최근 증시 변동성이 커진 이유와 함께 이럴 때 투자자들이 알아두면 좋을 투자 전략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풀어야 할 이슈는 증시가 급락과 급등 그리고 또다시 급락을 반복하는 이유에 대해서입니다. 지난주 뉴욕 증시와 국내 주식시장은 모두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 이유를 빠르게 살펴보겠는데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연준 의장의 후임으로 케빈 워시를 지명했습니다. 그간 트럼프는 차기 의장으로 금리 인하와 경기 부양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물을 고르겠다고 강조해 왔는데요. 이와 반대되는 인물을 고르면서 금리 인하 없는 것 아니야? 하는 실망감에 증시가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이 가운데 지난주 미국 인공지능 기업 엔트로픽이 공개한 새로운 AI 모델이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놨습니다. 새로운 AI 모델 클로드 코워크는
금융, 법률 등 사람이 며칠씩 걸려 수행하던 일을 단숨에 해치워버렸습니다. 기존 소프트웨어 산업을 대체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번지며 기술주 기업들의 주가가 흔들렸고 연쇄적인 증시 하락으로 번진 겁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올해도 AI 인프라에 천문학적인 금액을 쏟겠다고 발표하자 AI 진짜 돈 벌 수 있는 거 맞아? 하는 걱정도 함께 커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락장 속에서도 내 주식과 계좌를 지키는 방법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주식시장이 출렁이면 투자자들의 고민도 함께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를 위해선 일정 손실을 감수하는 손절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원금 1,000만 원을 투자했다가 6개월 만에 원금이 반토막 났다고 가정해보면요. 계좌 수익률은 마이너스 50%가 되는데 원금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주가가 2배나 올라야 합니다. 그만큼 한 번 발생한 손실을 만회하는 일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게다가 손실난 주식을 오를 때까지 계속해서 버티는 것도 쉽지 않겠습니다. 주식 가격이 크게 떨어지면 조금만 올라도 싼값에 매주한 투자자들은 이익을 보고 주식을 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주식을 파는 투자자들이 많아질수록 주가는 오를 가능성이 줄어들고 고점에 산 투자자들은 원금을 회복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정해둔 손절 가격에 도달하면 우선 주식을 팔고 다음 기회를 노리는 게 현명한 선택이 되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손절도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이라고 강조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살펴보면요. 주식 투자하기 전 마이너스 5%나 마이너스 10% 등 나만의 손절 가격을 미리 정해둬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8%에서 15% 손실이 나면 우선 손절하는 것을 추천하는데요. 이동 평균선이 21선 밑으로 내려가거나 하향 추세로 전환될 때 손절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다만 내가 손절가를 정해도 막상 그 가격이 오면 칼같이 손절하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때문에 특정 가격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매도 주문을 내주는 스톱로스 기능을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주식을 칼같이 손절하라는 것은 아닌데요. 체력이 튼튼한 주식은 조금 흔들리더라도 계속 보유하는 것이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유 없이 하락하거나 기업 가치에 큰 변화가 없는데 하락한다면 잠깐 숨고르기일 수도 있는 만큼 기다려보는 전략도 취해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반도체 시장은 그야말로 롤러코스터입니다. 하루는 10% 가까이 급등하며 축제 분위기를 만들다가도 엔트로픽 같은 기업의 이슈나 연준 의장의 발언 하나에 다시 하락세를 보이며 투자자들의 가슴을 졸이게 하죠. 지금이라도 팔아야 하나? 혹시 내가 꼭지에 몰린 건 아닐까? 고민하는 서학 동학개미들을 위해 현대차증권 노근창 센터장이 2026년 반도체 시장을 관통하는 핵심 통찰을 전합니다. 노근창 센터장은 현재의 상황이 단순한 업황 회복을 넘어선 메가 사이클에 진입했다고 말합니다. 과거 2년간 100% 오르는 경우도 드물었지만 현재 1분기 지표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노 센터장은 특정 분기에 가격이 2배 가까이 오르는 것은 역사적으로 전무후무한 일이라며 최소한 마이크론과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을 통해 이 가격 상승이 이익으로 어떻게 치환되는지 확인하기 전까지는 매도할 타이밍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SK하이닉스가 주도해온 HBM 시장의 판도가 HBM4를 기점으로 변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분간 한국의 지행은 공고할 전망입니다. 엔비디아 주가가 최근 숨고르기에 들어갔지만 노 센터장은 엔비디아의 지배력이 오히려 더 고도화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노 센터장은 해외 유망주도 꼽았습니다. 그는 실리콘 포토닉스 분야에서 기술 리더십을 가진 마벨과 레이저 관련 특화 기업인 코이런트 등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주가 변동성이 큰 샌디스크에 대해서는 추론과 리즈닝의 차이를 이해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AI가 스스로 학습하며 정답을 찾는 리즈닝 단계에서는 자주 쓰는 데이터를 불러오는 KB 캐시 역할이 중요해지며 이에 따라 고성능 SSD 수요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샌디스크와 키옥시아는 샌드에 집중된 퓨어 플레이어이기 때문에 이 사이클의 수혜를 가장 직접적으로 받습니다. 노 센터장은 시장의 소음이 아닌 산업의 펀더멘트를 보라며 지금의 조정은 건전한 조정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투자 리포트 마칩니다. 네, 오늘 브리핑이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투자 방법에 대한 리포트 전해주셨습니다. 아울러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 가치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방송 벌써 마칠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그럼 오늘 시장을 한 줄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염지연 아나운서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코스피 6천을 향한 질주, 아직 엔진은 꺼지지 않았다. 이렇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결과에 따라 글로벌 반도체 투자 심리가 좌우될 가능성이 크겠는데요. 시장 기대치를 웃도는 성적표가 나온다면 코스피 6천을 향한 흐름에 다시 불이 붙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에 대한 기대감 전해주셨습니다. 아직 엔진은 꺼지지 않았다. 상승을 좀 더 기대해보고 싶은데요. 이어서 박세 아나운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네, 저는 청기백기라고 한 단어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관세 관련 이슈 하나하나를 주요 지수들이 빠르게 반영을 하면서 불안했다가 안심됐다가 이렇게 청기백기처럼 왔다 갔다 하는 모양새입니다. 따라서 미국 측의 정책 동향 그리고 주요국 대응들을 면밀하게 파악하는 한편 또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서 확보한 이익 균형 그리고 대미 수출 여건이 훼손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청기백기라고 제시해 주셨습니다. 저는 내일은 전약 후강이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전강 후약의 흐름을 보여주면서 장 초반에는 6,000피 오늘 가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까지 보였는데 아쉽게도 장 후반 되면서 조금 이 상승폭을 반납을 했는데요. 내일은 전약 후강, 끝이 강한 하루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에도 크게 흔들리지는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글로벌 이슈에도 계속 단단하게 버티는 우리 증시인데요. 장 초반 이번 주부터 다시 불기둥 형성하나 했는데 아쉽게도 마무리는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럼에도 관전 포인트는 또 이번 주 안에 코스피가 6,000포인트를 달성하지 않을까인데요. 아무래도 곧 다가오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에 따라서 이 결과가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오늘은 이 3차 상법 개정안 이슈로 증권주 또 보험주가 강세를 보였죠. 증권가에서는 이번 주 코스피의 상단을 3,800으로 제시하기는 했는데 최근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시장이 상승률 1위 시장이죠. 이번 주에도 빨간불로 물드는 우리 시장이 되길 바라보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